얼마 전 한국의 기업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오만의 그린 수소 독점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이 사업권은 약 8조 원이 되는 수치로서 오만 남부 두쿰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체결이 더더욱 의미 있는 건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미래 에너지 기술을 한국에게 맡겼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보내 만드는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아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로 손꼽히고 있는 중요한 기술인데요. 중동의 산유국 중 하나인 오만은 최근 그린 수소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현재 오만 정부는 오만 두쿰 지역에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려는 중이며 67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으며 한국, 태국, 프랑스 연합이 이 사업권을 따낸 걸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오만 현지에서 서명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한국과 태국, 프랑스라는 세 개의 국가가 사업권을 따냈다고 보도되었지만 그 중에서 한국의 지분이 전체의 64%로 한국이 최고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만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그린 수소란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수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아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와는 다르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단가가 매우 비싸다는 점이 있는데요. 약 8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어느 나라에 수주를 맡길지에 대해서는 오만 역시 상당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이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친환경 수소를 배우러 왔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은 수소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로 평가됩니다. 오만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것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수소 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최근 수소로 운영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공급된다고 알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높은 기술력이 들어간 버스인 만큼 한 대당 7억이 넘는 높은 가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높은 기술력과 미래지향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버스는 물론이고 트럭이나 승용차 등등 한국의 기업 현대는 자동차를 수소차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며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으로는 현대차가 1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소차의 상용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의 수소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과 성실함입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중요한 건 빨리빨리 하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이 한국인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호텔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이나 얼마 전 완공된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이 만든 건물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자신 없다면서 포기하거나 완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주가 불발이 되었었는데요.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건물을 지은 건 오직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한국의 기술력이나 한국인의 성실함은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만에서도 그런 큰 프로젝트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정권을 맡기는 것이죠. 비록 시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산업은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생소하고 리스크도 클 수 있는 수소에너지나 그린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결국에는 지금처럼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 만큼 여름을 준비해야 되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며 보릿고개나 추위를 대비해야 했기에 미래에 닥칠 위기를 막고 기회를 잡는 것에 익숙한 것인데요. 이런 수소 기술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현대의 수소차가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려 세계적 판매량이 1위를 하고 있으며 2위와도 20% 정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수소연료전지차라는 명칭은 다 같은 차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수소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은 약 50년 전에 우주선에서 썼던 기술들로서 일종의 소형 발전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몇 번의 축소로 반복해서 차에 실어서 양산까지 한 건 한국의 기업인 현대와 일본의 도요타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요타와의 차이점은 바로 차량의 다양성인데요. 대용량 수소 트럭은 오직 한국에서만 개발돼서 상용화되고 있으며 스위스와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하나둘 트렌드에 맞는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해서 점점 선진국과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꽤 많은 차이가 좁혀졌는데요.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도 선진 주자로 앞서고 있는 중이며 그 외에 K미디어, K푸드 등 다채로운 곳에서 한국이 역동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다른 나라들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외국의 한 커뮤니티에는 10년 전의 한국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나요? 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10년 전과 현재의 한국의 차이점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10년 전보다 키가 좀 더 커진 느낌이야. 2014년에 한국 갔을 때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궁금할 정도야. 10년이면 크게 변하는 게 한국의 전통 같아. 급격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전통이지. 그래도 지난 15년은 이미 개발도상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느려진 거라고 생각해. 2014년 한국에서 이태원을 처음 갔었는데 진짜 미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지. 매일 밤이 환상적이었어.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을지. 1990년대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10년 전이면 거의 밤낮으로 바뀔 정도로 그 속도가 빨랐지. 그리고 올림픽 전에 한국에 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른 행성이나 마찬가지야. 첫 번째, 음식값과 배달비가 매우 비싸졌어. 두 번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자기 주장이 강해졌지. 세 번째, 휴일이 더 많아졌어. 네 번째, 서울 밖에도 외국인들이 많아졌어. 특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과 백인, 흑인들도 지방에 많아졌어. 2011년에 내가 울산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많이 없었지. 그래서 내가 거리를 걸어가면 다들 쳐다보곤 했었어. 지금 서울은 1980년대와 정말 많이 달라. 지하철을 타보면 바로 느낄 거야. 오랜만에 한국 가는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진다. 80년대는 차도 많이 없었고 물가도 엄청 쌌고 거리에는 항상 대학생들이 반독재 투쟁을 했었어. 결혼 여성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였고 난 다음 주에 1985년 이후에 처음 한국 간다. 가서 보면 엄청나게 놀랄 거야. 난 87년 후에 떠났다가 종종 갔었는데 진짜 많이 변했어. 확실히 80년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2주 전에 약 4년 만에 한국에 갔었어. 팬데믹 이후에 처음 간 거였는데 홍대의 BBQ 식당에서 새로운 걸 목격했어. 기다리는 동안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였어.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알았는데 전화번호를 줘야만 자리가 나면 연락을 해주더라고. 다행히 친구가 한국 전화번호가 있어서 먹을 수 있었지. 그리고 10시가 되니까 마지막 주문 타임이 되었어. 불과 15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말이야. 왜 한국의 식당들이 일찍 닫게 된 걸까? 내 생각에는 이제 누구도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늦게까지 일하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 늘어나서가 아닐까 싶어? 또는 팬데믹 이후에 일찍 영업을 끝내는 게 일반화된 것일 수도 있고 말이지. 팬데믹 이후에 그게 굳어진 것 같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어. 홍대는 이제 좀 별로였어. 예전같이 핫하지가 않았거든. 2013년에 처음 홍대에 갔을 때랑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다르더라고. 지금은 강남처럼 변한 것 같아. 지금 서울은 크래프트 맥주가 유행하고 있고 외국 음식점도 많아졌고 더 국제적으로 변했어. 서울 어디로 가든 많이 변했을 거야. 홍대는 더 이상 라이브 뮤직으로 유명하지 않고 이태원은 테마파크처럼 변했고 해방촌이나 경리단은 젠틀리피케이션 때문에 많이 변했지. 좋은 뜻으로 말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10년 전과 현재의 한국의 차이점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 소개해 드렸습니다.